출근 준비를 마치고 테이블에 앉자 예진은 이미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5번째 출장이었다. 이번엔 새 박사일. 회사에서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의 지역 리서치라고 했다. 이번엔 어디야? 파우치에 화장품을 넣으며 예진의 눈이 반짝였다. 제주, 호텔 신규 스파 프로그램이랑 콜라보 준비하는데 현장 답사가 필요해서.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좋았다. 결혼 10년 차. 아이 없이 맞벌이하는 우리에게 일은 생활의 중심이었다. 태민 실장님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 코스 진짜 감성적이야. 예진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는 모습이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늘 그랬다. 출장만 앞두면 어딘가 생기 넘치고 들뜬 모습이었다. 내가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여행이 채워주는 것 같았다. 태민 실장이라면 몇 번 들은 적 있다. 예진이 주로 이용하는 여행사 직원, 대행사와 연계된 출장은 늘 그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다. 그 실장님, 제주 코스에 그렇게 밝아? 예진은 화장 거울을 들여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제주도 2달 살았던 사람이래. 현지인만 아는 맛집이랑 명소 많이 알려줬어. 좋겠다. 난 여전히 주 70시간 코드와 씨름하는데. 자조적인 내 말에 예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데이트 시켜준 게 언제였더라. 출장 끝나고 며칠 쉬어. 지난번에도 바로 복귀하더니 컨디션 안 좋았잖아. 그녀는 짐을 마저 챙기며 웃었다. 40 앞두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내의 여행 가방이 자꾸 생각났다. 새로 산 가방이었다. 출장용으로는 좀 화려했지만 요즘 아내는 자신을 가꾸는데 더 신경 쓰는 듯했다. 동료들은 그걸 세컨드 스프링이라고 불렀다. 부록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청춘 불꽃이라나. 점심시간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전하게 도착했어? 답장은 3시간 뒤에 왔다. 방금 체크인 완료. 호텔 뷰가 환상적이야. 사진 한 장이 함께 왔다. 넓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객실, 끝자락에 보이는 침대는 킹사이즈. 출장 호텔치고는 꽤 럭셔리해 보였다. 회사에서 좋은데 잡아줬네. VIP 대우받는 것 같은데? 태민 실장님이 힘써줬어. 창가 좌석이 최고라더니 진짜 특별해. 아내의 메시지에 웃음 이모티콘을 보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최근 들어 예진은 실장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썼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은근히 친근감이 묻어나는 호칭이었다. 퇴근길, 동료 김 부장이 주차장에서 내게 물었다. 자네 와이프 요즘 출장이 잦은 것 같던데 브랜드 론칭 준비 때문인가? 맞아, 제주 갔어. 호텔 스파랑 뭔가 협업한다고. 김 부장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제주? 우리 마누라도 거기 화장품 회사 다니는데 제주 쪽 론칭은 다음 달 일정이라던데. 아, 그래?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예진이 말한 지역 리서치는 보통 마케팅팀 전체가 움직이는 일인데 이번엔 그녀 혼자였다. 출장이 많아진 것도 최근 3달 사이의 일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금 아내를 의심하는 건가? 10년을 함께한 사람을. 휴대폰을 꺼내 예진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은 어땠어? 리서치 잘 됐어?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완전 바빴어. 내일 또 이른 일정 있어서 먼저 자야 할 것 같아. 손가락으로 잘 자라고 타이핑하다 멈췄다. 통화 버튼을 눌러봤다. 신호음이 6번 울리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같은 결과였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예진의 향수 냄새가 배인 베개를 끌어안으며 생각했다. 단지 바쁜 출장일 뿐이야. 그녀는 항상 일정대로 귀가했고 업무 외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가슴 한켠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느꼈다. 아직은 실오라기처럼 얇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알 수 없었다. 예진의 첫 제주 출장 이후 2달, 그녀의 여행 가방은 더 자주 거실에 놓이게 되었다. 부산, 속초, 다시 제주. 회사의 지역 확장 프로젝트라며 예진은 월 한 번 꼴로 2, 3일씩 집을 비웠다. 처음엔 그저 아내가 하는 일이려니 했다. 하지만 불현듯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던 중 예진의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힐끗 보다가 그녀가 서둘러 휴대폰을 뒤집었다. 이름은 보지 못했지만 메시지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 호텔 룸서비스 기억나세요? 이번엔 더. 예진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강원도 가야 할 것 같아. 또?
지난주에도 출장 다녀왔잖아.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품 현지와 작업 때문에 지역별로 선호하는 향이 다르거든. 그래? 요즘 회사에서 현지화에 공을 많이 들이나 보네.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예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금세 웃음을 되찾았지만 그 짧은 경직이 내 뇌리에 남았다.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 거야.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에 예진이라면 호텔 이름, 지역, 음식 이야기 등 여행 계획을 상세히 공유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대화가 짧아졌다. 마치 빨리 주제를 넘기고 싶은 것처럼. 그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예진은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화면을 서둘러 닫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봤어? 아, 그냥 호텔 예약 확인하고 있었어. 이번엔 어디 묵는데? 예진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잠시 망설였다. 아직 확정 안 됐어. 태민 실장님이 두 군데 사이에서 고민 중이래. 태민 실장,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이제는 매번 그 남자의 이름이 예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실장님이 추천한 맛집, 실장님이 예약해준 특별 좌석, 실장님의 감각적인 여행 코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옆에서 예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자정이 넘은 시간, 그녀는 내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이 들렸다. 그 뒤로 이어지는 속삭임은 애써 듣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내 귀에 박혔다. 우리 이 여행만큼은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이건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숨을 참고 잠든 척하는 동안 예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통화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울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왔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테지만 이번엔 자세히 살펴봤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식당 결제 내역. 날짜는 분명 그녀가 부산 출장 중이라던 때였다. 그 아래로 이름 모를 바, 고급 와인 가게. 모두 예진이 출장 중이라던 기간의 결제였다.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해야 할 출장 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애초에 그녀는 말한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그럴 리 없어.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던 사람이 회사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강원도 가기 전에 짐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오늘 회식 있으면 늦게 들어와. 답장을 보내려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여행 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머릿속에서 태민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니 정태민이라는 성까지 기억났다. 예진의 휴대폰에서 본 연락처였다. 퇴근 후 곧장 예진이 자주 언급하던 여행사로 향했다. 운이 좋았다. 예진과 자주 통화하던 정태민이란 남자가 있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무심코 대답했다. 정태민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손님과 미팅 중이세요. 소장이라 그저 직원인 줄 알았는데 여행사를 나오며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집에 돌아와 예진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그녀가 항상 쓰는 패턴을 시도해봤다. 결혼기념일 내 자리 열렸다. 메일함에서 태민을 검색하니 수십 회의 결과가 나왔다. 가장 최근 것을 열었다. 제목은 다음 주 여행 기획서. 열자마자 온몸에 한기가 흘렀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사진. 예진과 아마도 정태민일 중년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부산 해운대가 보이는 호텔 라운지. 메일 본문에는 우리만의 여행, 2차라는 단어와 함께 호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가 이럴 리 없다는 부정. 그런데 바로 눈앞에 증거가 있다는 혼란. 게다가 이 배신감. 머릿속의 생각이 뒤엉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다. 강원도 여행이라던 그 일정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내 삶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예진이 강원도로 떠난 다음 날, 나는 휴가를 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프로젝트 중간에 갑자기 휴가라니 팀원들도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일상을 가장할 수 없었다.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코드를 짤 수 있겠는가. 아침 일찍 예진의 노트북을 다시 켰다. 이번엔 메일함을 넘어 클라우드 저장소를 뒤졌다. 여행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업무 자료 폴더에 숨겨진 하위 폴더, 개인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왔다. 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태민과의 여행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하위 폴더들, 각 폴더에는 PDF 파일 하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최근 것을 열었다. 강원도 평창 5월 12일 14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행이었다. PDF는 여행 일정표였다. 프라이빗 투어 정태민 앤드 한예진님을 위한 맞춤 일정이라는 제목 아래 세부 스케줄이 적혀 있었다. 첫째 날 오전 10시 KTX 서울역 출발 평창역 도착 후 렌터카 인수 프라이빗 스파 앤드와인 시음 발왕산 해돋이 포인트 투어 특급 호텔 체크인 눈을 감았다 떴다. 어제 그녀는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했었다. 거짓말이었다. 일정표 맨 아래에는 룸타입 디럭스 스위트, 킹베드라는 메모와 함께 호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루만 자는 업무 출장에 이런 호화로운 방을 예약할 이유가 있을까? 몸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잠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아 물을 한 잔 마셨다. 거실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정하자.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단지 예약 내역일 뿐이다. 예지는 태민의 중요한 고객일지도 모른다. 업무적 관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업무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에서 10년을 함께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진실을 일정표에 적힌 호텔명을 검색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평창 하이랜드 호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체크인 예정인 한예진 씨 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객 정보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제가 그녀의 남편인데요. 같이 갈 예정이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셉션 직원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약자분 성함이 정태민님으로 되어 있네요. 한예진님은 동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정태민 명의로 객실을 예약했다. 두 사람이 함께 묵을 방을. 혹시 그 방은 몇 명 예약인가요? 성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었지만 다시 물었다. 침대는요? 킹사이즈 침대 1개입니다. 전화를 끊고 욕실로 달려가 변기에 머리를 박고 구토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이 뒤틀렸다. 10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 이전 여행 폴더들을 열었다. 6번의 여행, 모두 두 사람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사진들을 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해변을 걷는 두 사람,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새벽 3시, 의뢰인 명함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고. 이제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였다. 평창에서 3시간 거리, 출발한다면 저녁 체크인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면하고 싶진 않았다. 더 확실한,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생각 끝에 예진이 가장 최근에 다녀왔다던 제주 호텔에 전화했다. 운 좋게도 보안팀 직원이 내 상황에 공감해 주었다. 그는 법적 절차를 거치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의 공문과 함께라면 낮 동안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조용히 듣더니 메모를 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텍스트 메시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확보한 건 메일과 사진뿐인데요. 호텔 CCTV가 확보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이 담겨 있다면요. 그날 저녁 호텔 보안팀에서 메일이 왔다. 변호사의 공문을 받아 지난달 예진의 투숙 당시 로비 CCTV 영상을 보내왔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5월 2일 오후 7시 32분 호텔 로비. 예진이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왔다. 바로 뒤에 정태민으로 보이는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예진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밀착된 채 걸었다. 영상 속 예진은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환하게 웃으며 때로는 태민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두 사람. 태민은 예진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출장이라던 그 시간, 아내는 다른 남자와 손잡고 호텔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면을 끄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예진의 출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녀는 태민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어쩌면 지금 평창의 하늘도 이렇게 붉을지 모른다. 내 심장은 조각나 피를 흘리는데
그들은 지금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것이다. 증거 파일들을 정리하며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모든 것을 끝내리라. 일요일 저녁 8시 예진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출력한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메일, 사진, 호텔 예약 내역, TV 화면에는 CCTV 영상을 재생할 준비를 마쳤다. 와인 한 병을 열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에 항상 마시던 레드와인. 이제는 그 의미가 다 무너졌지만 시계 바늘이 9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3번의 연습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웠다. 왔어? 집에 있었어? 예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우아했다. 새로 산 듯한 카디건, 평창에서 함께 쇼핑했을까? 강원도 날씨가 어땠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해서 스스로도 놀랐다. 예진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좀 쌀쌀했어. 아직 봄 기운이 덜 왔더라고. 거짓말이 그녀의 입에서 또 흘러나왔다. 평창의 날씨는 지난 사흘간 이례적으로 따뜻했다. 기상청 앱으로 매일 확인했다. 와인 한잔 할래? 오늘따라 마시고 싶어서. 예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지. 와인을 따르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예진에게 잔을 건네자 그녀는 처음으로 테이블 위 서류들을 발견했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TV 화면을 켰다. 호텔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예진이 정태민과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장면.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이게 출장 보고서야? 아니면 너희 둘의 여행 브리핑이야? 내 목소리에서 비로소 떨림이 느껴졌다. 예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6개월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반년. 내가 밤새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던 시간.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일하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와 전국을 여행하고 있었다. 왜? 단 한마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예진은 얼굴을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밑에는 다른 감정이 보였다. 죄책감. 아니, 오히려 원망에 가까웠다. 넌 날 본 적 있어? 정말로 날 본 적 있냐고.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넌 늘 회사, 프로젝트, 코드, 내가 무슨 로봇인 줄 알아? 내게도 감정이 필요해, 공감이 필요하다고.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할 권리가 그녀에게 있을까?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1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내려고? 손이 떨려왔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사랑해? 예진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이 되지 않은 침묵. 하지만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제주도 호텔은 어땠어? 룸서비스 좋았어? 그 남자랑 그 침대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혀왔다. 여태껏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진이 다가오려 했지만 손을 들어막았다. 만지지 마. 내 목소리에서 낯선 냉기가 느껴졌다. 테이블 위 서류 중 하나를 집어 그녀에게 밀어줬다. 상간자 소송 준비 서류였다. 변호사를 만났어. 위자료 청구할 거야. 예진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 넌 내 인생을 망쳤어. 10년을 날 속이고 비웃고 등 뒤에서 칼을 꽂았어.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테이블 위 와인병을 집어 벽에 내던졌다. 붉은 액체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첫 번째로 물건을 던진 순간이었다. 예진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나는 거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 CCTV, 호텔 증언, 메일, 사진. 정확히 1,500만 원짜리 증거들이지. 법원 감정 기준으로는 그 정도 위자료가 적당하다던데. 이제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다음 서류를 밀어줬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건 협의 이혼 서류야. 재산은 반반 나눠.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아. 대신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 남자한테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상간자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 받아낼 거고 그 돈은 전부 기부할 거야. 우리의 10년이 그렇게라도 의미가 있길 바라.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태민이는 잘못 없어. 내가 다 꿰었어.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쓸쓸하고 공허한 웃음. 끝까지 그 사람 지키려고? 그래, 둘이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게 아니라. 됐어. 모레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이혼 서류 작성하자. 짐은 내일까지 다 빼. 이제 여기 너희 집이 아니야. 예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이 붉게 충혈됐다. 잠시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가방을 들고 침실로 향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TV 화면만이 파랗게 빛났다. 재생이 끝난 영상. 그들의 사랑도 우리의 결혼도 이렇게 끝이 났다. 새벽 3시. 짐을 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자 목과 어깨가 뻐근했다. 예진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어디가?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게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인사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녀는 떠났다. 아마도 그 남자에게로. 우리의 끝은 이렇게 허무하게 찾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니 희미한 새벽빛이 보였다. 텅 빈 집, 식어버린 와인 자국, 차가운 소파. 이것이 내 현실이 되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고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이튿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소송 진행해주세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예진은 별다른 이의 없이 협의 이혼에 응했고 재산 분할도 내가 제시한 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에서 정태민은 끝까지 책임을 부인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적 관계라 우겼고 증거가 나오자 서로 합의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발뺌했다. 결국 호텔 CCTV와 여행사 직원들의 증언이 결정타였다.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판결은 내 예상보다 높았다. 정태민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며 법원이 장기간 계획적인 외도였다는 점과 직업적 신뢰를 악용한 점을 무겁게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공식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정태민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지난 몇 개월간의 소송으로 지쳐 보였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걸로 행복해지실 겁니까?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려 걸어갔다. 내 행복은 이미 그들이 가져갔다. 이건 그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을 뿐. 소송 과정에서 정태민의 회사는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VIP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여행사의 윤리 강령 위반이었다. 결국 그는 사표를 제출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고객과의 사적 유착 관계에 관한 경고문이 올라왔다. 물론 실명은 없었지만 모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여행업계는 좁은 세상이었다. 예진의 소식은 지인을 통해 들었다. 그녀가 맡았던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이 파기됐다고 했다. SNS에 그녀와 정태민의 사진이 유출되며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다. 결국 직장도 잃었다고 했다. 40을 앞둔 나이에 경력 단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처음엔 그들의 몰락이 통쾌했다. 내가 무너진 만큼 그들도 무너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수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짧았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승리감은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텅 빈 집의 적막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 10년간의 기억을 모두 지울 수는 없었다. 가끔 새벽에 깨어 습관적으로 옆을 보면 빈 침대만이 나를 맞았다. 예진이 좋아하던 향수 냄새가 옷장에서 흘러나올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를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모순된 감정에 시달렸다. 회사에서는 누구도 내 개인사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다. 불쌍한 사람, 배신당한 남편, 그런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사직서를 냈다. 10년을 바친 회사였지만 더 이상 거기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이직 제안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싱가포르 소재 스타트업이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추천했다고 했다. 기술 이사직,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수락했다. 집은 전세로 내놓았다. 가구와 살림살이는 처분했다. 남은 건 몇 박스의 책과 옷뿐이었다. 열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가볍게 정리될 줄은 몰랐다. 출국 전날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걸었다. 예진과 데이트하던 장소였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예진이었다. 1년 만에 연락이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다. 잘 지내?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내일 떠난다면서 동창이 알려줬어. 응, 싱가포르.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강물 소리만 들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년이 지나 뒤늦게 들려오는 사과. 가슴 한 구석이 아팠다. 너희 둘은 어떻게 됐어? 예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끝났어. 몇 달 안 갔어. 서로 다쳐서 서로 미워하게 됐어.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런 토대 위에 무엇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행복했어? 그거라도 얻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다. 내 10년이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가져다 줬는지.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 그녀의 후회, 내 상처, 우리의 실수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어쩐지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전화를 끊고 강물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슬프지만 어딘가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의 출국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수화물을 붙이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남짓. 면세점 앞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예진이 늘 좋아하던 향수 매장이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 향수는 그저 좋았던 기억 속 향기일 뿐이다. 아프지만 소중했던 내 과거의 한 부분. 게이트에 도착해 창가에 앉았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다.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승무원이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했다. 여권을 확인하며 일어섰다. 손에는 편도 티켓. 돌아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다. 텅 빈 옆자리. 이제 옆에 누군가가 앉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서히 고도를 높였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작아져 갔다. 내 아픔도 저 멀리 작아지길 바랐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로 싱가포르에 가시나요? 출장인가요? 여행인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여행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창밖은 이제 구름 위 세상이었다. 새하얀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목적지 없는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프지만 다시 살아갈 것이다.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행은 끝났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려 한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